오늘은 5강째 사회화와 퍼스널리티라는 부분입니다. 자, 사회화 그리고 퍼스널리티. 자, 사회화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배우는 겁니다. 그냥 배우는 거.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 규범 뭐 이런 것들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면화라는 건 그걸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죠. 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배워가는 거죠. 그것을 사회화 과정. 죽을 때까지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딱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말하고 뭐 이렇게 밥 먹을 때 숟갈로 퍼먹고 뭐 대소변 가리고 막 이런 것을 이제 기초 사회화라 그래요. 기초 사회화. 요 기초 사회화는 가족한테서 거의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초 사회화를 거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물론 이제 광범위한 의미지만 뭐든지 학교에서 배우고 뭐 이렇게 배워가는 걸 넓게 얘기해서 이제 사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그런 개념이 바로 이 재사회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재사회화. 이 다시 배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재자가 붙어서 이게 잘 납니다. 자, 그럼 이 재사회화는 뭐예요? 성인이 된 다음에 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에 의해 다시 배우는 겁니다. 거의 이것은 성인 이후에 다시 배우는 거죠.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남자가 해외 지사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어를 굉장히 잘해야 돼. 프랑스로 가서 근무해야 돼. 그러면 불어 학원을 다니면서 막 불어를 습득해 두는 거죠. 뭐 그런 것이 재사회화입니다. 또는 노인분들이 요새 컴퓨터에 약하니까 막 이제 컴퓨터에 적응하려고 막 배운다. 여기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시 배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재사회화라 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사회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사회화는 어떤 집단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요건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예를 들어서 대학에 들어갈 때에 그 대학이란 집단에 들어가서 알아야 될 걸 배우는 오리엔테이션 또는 산모가 예비 엄마 교육을 받아두는 거예요. 나 이제 애 난 다음에 세계에 적응하려고 미리 배워두는 거예요. 미리. 준비. 미리. 뭐 이민하는 사람이 이민 가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해서 미리 배웠다든가, 특히 군대라는 집단에 들어가기 전에 신병 교육 받는 것 같은 게 대표적으로 얘기 사회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탈사회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탈사회화. 자, 글자 그대로 이미 배웠던 것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탈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민자에게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민을 가서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갔다 그러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배웠던 것을 버려야 돼요. 탈피 버려야 돼요.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존에 배웠던 것을 이렇게 버려가는 것을 탈사회화라 한다. 자, 그 다음에요. 요것도 이제 출제가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자, 사회화 기관.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회화의 대행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잘 알아둡시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기준에 따라서 나누죠. 그래서 여기서 조그맣게 냈지만 우선 1차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 이렇게도 나누고요. 이것도 주관식으로 출제되고 막 그렇습니다. 1차적, 2차적 또는요 공식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이런 용어도 씁니다. 그 다음이 아까도 나왔지만 재사회화 기관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재사회화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하다고. 여기서 우선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1차적과 2차적 구분하는 건데 1차적 그럼 먼저잖아요. 먼저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쳐주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에 출제됐었죠. 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상호작용을 해서 배우게 되는 가장
원초적인 집단이다. 그게 가족이죠. 물론 가족 외에도 또래 집단이라 그러죠. 그 동네의 가족 또는 친족 또는 어린애들 또래 집단, 어렸을 때 친구들 뭐 이런 것들이 1차적 사회학아니고 약간 성장해서부터 이제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기관들, 학교, 직장, 조합, 매스미디어 등등등 이런 것들이 2차적 사회학기관이죠. 근데 공식적 사회기관 이건 어떻게 구별하느냐? 공식적 사회기관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 사회화가 주 업무인 데가 공식적 사회기관이에요. 공식적 그랬다고 무슨 공립학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사회화를 아주 주 업무로 삼는 그런 기관은 어디냐면 학교나 학원이나 직업훈련원 뭐 이런 데가 공식적 사회기관이고요.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라는 것은 사회화가 부수적으로 사회화도 한다. 예를 들면요. 회사, 정당, 조합 이런 데는 원래 본래 기능이 있고 업무가 있고 부수적으로 이런 데에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다. 구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회화 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도소, 정신병원, 마약, 알코올 치료 중독 기관 이런 데 있죠. 그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성인이 되어서 그 사람이 뭐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교도소나 정신병원 또는 알코올 중독 치료기관, 알코올 중독 치료기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회화 기관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화 대행기관, 사회화의 대행자, 사회화의 대행기관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출제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화 과정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만 소개해 봅니다. 자, 이 사람 발음 조심해야 돼. 이 피아제인데, 이 피아제라는 사람이 인지발달이론이라는 건데, 뭐 여태까지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신경 쓸 사람이 프로이트. 이 사람은 좀 프로이트, 소위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죠.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에 대해서는 좀 가끔 나오고 작년에도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좀 보죠. 근데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것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잠재의식, 무의식의 세계를 거론하는 사람인데 좀 현대에 와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 사람 결론은 그거예요. 인간의 이게 빙산의 일각으로 의식 세계 말고 무의식의 세계가 90% 이상이 무의식의 세계인데 잠재의식 그 무의식 속에서 인간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이 성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주장하는 정신 분석학 창시자. 자, 근데 이 프로이드에 의하면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 제일 어렸을 때는 구강, 구순기 입으로 모든 것을 이제 배우거나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왜 조그만 애기 보면 뭐든지 무슨 입으로 갖다 대잖아, 우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가면은 학문기, 한 3살까지를 학문기. 여기서 이제 그 대소변을 가리는 훈련을 하죠. 그 배설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이제 대소변 가리기, 아무 데나 놓지 마라. 그런 걸 배우게 돼요. 이건 됐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남근기, 음경기라는 겁니다. 남근기, 음경기. 자, 여기가 이제 무의식, 잠재의식 개념, 요 시기가, 요때 이제 성에 눈 뜨는 시기라 이거. 성에 눈 뜨는 시기. 그래서 요때에 출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하고, 그 다음에 이 엘렉트라 콤플렉스 있죠? 요건 좀 알아두세요. 요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전설이 있죠. 하여튼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죠. 나중에 그걸 알게 되고 자기가 이제 눈을 파고
그 길을 떠나는 게 이제 오이디푸스 왕자의 비극입니다. 이 오이디푸스 그 신화 때문에 아들은 암암리의 잠재의식 속의 이성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더 이렇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딸은 잠재의식 속에 부모 자식 시간이라도 암암리의 이성이기 때문에 아버지 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뭐 찬성과 비난을 동시에 막 받고 그랬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용어를 구별하시면 돼요. 이게 성적인 것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 쪽을 선호하는 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딸이 아버지 쪽을 선호하는 걸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한다. 이 정도를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소위 리비도라 그럽니다. 리비도, 성적 에너지라 그러죠. 그게 이제 요 잠복기, 잠재기를 거쳐서, 남근기에서 잠재기를 거쳐서 소위 생식기라 그러는데, 시기 피어리드 기입니다. 이게 사춘기예요. 요것도 약간 혹시 나중에를 대비해서 요 사춘기 때, 이게 보통 중고등학교 시절이라서 사춘기라 하죠. 여기에서 바로 리비도라는 것, 이 리비도를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성적인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사회화돼가는 과정에서 이 사춘기가 되면 성에 가장 관심이 많고, 그 성적인 에너지를 리비도라는데 그것이 다 표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주 혈기왕성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 이때는 제2차 성징, 흔히 이제 처음에 출생할 때 꼬추를 달고 나오냐 안 달고 나오냐,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사춘기가 되면 2차 성징, 남자애들은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변하고 막 이런 어떤 근육이 발달하죠. 그게 2차 성징이에요. 여자애들은 이제 맨스를 월경을 시작하고 이제 막 그 유방이 발달하고 막 이러면서 임신 가능 시기로 도입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성적인 구별이 확연하게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이 2차 성징이라 해서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성적인 것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시기다 해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릭슨의 그 자아발달 8단계 이론이라는 게 딱 나오는데요. 한 번 정도 과거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주 어렸을 때는 신뢰감과 불신감, 아주 한 살 때 엄마가 잘 보살피면 신뢰감을 갖고, 그때 잘 막 애를 돌보지 않으면 애가 불신감을 갖게 된다. 세상을 살면서. 그 다음에 2, 3세 때는 자율성과 의구심, 막 그 조금 할 때 칭찬해주고 막 그러면은 자율성을 갖지만, 항상 쿠사리 주고 막 애들 넌 왜 말썽이니 너무 이렇게만 하면 애들이 의구심을 갖고 항상 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4, 5세쯤 되면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주도성을 갖거나 아니면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갖게 되기도 한다. 부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4, 5세 때도 그렇게 행동 발달 과정에 애한테 주도성을 줄 수도 있고 죄의식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면성과 열등감, 6세에서 11세니까 뭐 초등학교 과정에, 이때 그 애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해주면 걔는 근면한 아이가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뭐 열심히 하는데도 인정을 안 해준다든가 잃어버리면 열등감을 갖게 된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사춘기 때에는 거기서 자기 자신에게 신뢰성을 가지고 자율성과 진취성을 갖게 되면 자기 아이덴티티라 그러죠.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근데 그런 것을 제대로 사춘기 때 정립하지 못하면 정체성 혼란에 빠지는 거죠. 자, 청년기에는 다른 사람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게 되면 친밀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으나, 그런 남과 어렸을 때 그런 과정을 원활하게 못 지내오면 남에게서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남들과 이렇게 친화력이 적은 사람들이 청년기에 들어서도 어린 시절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년에 접어들면 성인이 되는 거죠. 생산성과 침체감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자기 자신을 중년에 들어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생산성이 있게 되지만, 만약에 자기가 나는 이게 뭔가 하고 우울함에 빠지든가 이렇게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면 침체감에 빠지게 된다. 자, 나중에 이제 완전 노년기가 되어서는 자기 완성, 타인이나
뭐 자신의 능력, 자신의 현재 위치 등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자기 완성을 이룩하게 되지만 만약에 그걸 갖다 제대로 정리를 못하게 되면 완전 좌절과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노년에 이르러. 이런 식으로 연령대에 따라서 8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연령에 따라 그때그때 이런 대립되는 어떤 그 퍼스널리티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드라는 사람이 자아, 영상, 자아 발달 이론을 얘기합니다. 거울자라는 말을 쓰죠. 소위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비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갖다 이제 영상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데 출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그 미드는 어린이가 역할 학습하는 3단계를 준비 단계, 단순히 모방만 하는 단계, 미드는 단순히 준비 단계, 아동이 이때는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들 모방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유희 단계입니다. 유희 단계, 유희 이때는 이제 그것을 이해는 하게 돼요.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거 아주 어린네. 근데 조금 크면은 유희, 뭐 소꿉장난하면서 아 엄마는 이런 거 하는 거구나, 아빠는 이런 걸 하는 거군, 뭐 경찰은 이런 걸 하는 거군. 막 이러면서 놀이를 통해서 자기 역할을 갖다가 습득하게 된다. 역할 학습, 미드의 역할 학습 단계에서 참고로 알아두시는 겁니다. 요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되어서 경기 단계, 경기 단계. 이때는 친구들과 게임을 통해서 친구들과 게임, 이게 경기 아닙니까? 게임을 통해 성장하고 여기서 게임할 때는 이런 것은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은 반칙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규범을 배우게 되고 해서는 안 될 것, 해야만 하는 것, 또는 행동을 억제한다든가 요 세 단계를 거쳐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입니다. 역할학습, 어린이가 자기의 역할을 학습하는 단계, 아주 어린 단계 모방에서 약간 커서 이해, 거기서 이제 경기를 통해서 규범을 습득해 가는, 이게 이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는 단계겠죠.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역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퍼스널리티 형성 요인.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이나 인격, 개성을 퍼스널리티라 합니다. 제가 아까 거울자를 말씀드렸는데 거울자는 미드가 아니라 쿠울리의 거울자 이론입니다. 똑같이 영상자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쿠울리가 거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구별하세요. 영상자, 이거는 미드인데 이거 말고 쿠울리라는 사람이 영상 또는 거울자라는 표현. 이것은 이제 거울에 비친 나니까 요거 구별하시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의 눈에 비친 나. 그게 거울자예요. 이것은 스스로의 자아죠. 스스로의 자아. 자, 그 다음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메슬로우. 메슬로우는 욕구 5단계 설. 이 사람도 뭐 지금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모든 사람은 맨 처음에 생리적 욕구, 먹고 자고 뭐 배설, 막 기본적인 거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다음에 세이프티 니드라 하죠. 안전 욕구, 안전해야 돼. 그 다음이 만약에 내가 안전하다 그러면 그 다음엔 소속과 애정, 뭐 남에게 소속감을 느끼고 애정, 관심을 받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자아 존중. 맨 끝에 가서 그럼 이런 거 다 됐다 내가 생리적인 욕구도 해결됐고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됐고 안전하고 소속감도 있고 남들한테 관심도 받고 내가 나를 존중할 줄도 알고 다 됐어. 그러면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 바로
자아실현 욕구. 이 5단계 맨 끝에 가서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하고 싶어 하는 단계. 그게 마지막 단계랍니다. 그 정도를 알아두세요. 아, 마슬로우라는 사람은 자, 인간이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로부터 출발해서 점점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다음 것을 계속 추구하는데 맨 상위 레벨에 있는 욕구가 바로 자아실현을 하려는 욕구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자, 이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이제 인디언 연구를 했어요. 이게 참고입니다. 이건 그냥 참고. 인디언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폴로 부족과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형 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이게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아폴로형은 자 여기 보면은 그 푸에블로족이라는 그 인디언 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콰키오틀 부족 이게 이제 그 카이코 돼지콕 축제라는 부족인데 요게 이제 푸에블로족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푸에블로족이라는 그 인디안 부족하고 여기는 이제 콰키오틀 부족 이 두 부족을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폴로형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협동 전통을 추구한다 막 이런 거예요. 또는 규범 집단을 중시한다든가 약간 저런 양상을 보이더라. 반면에 이 콰키오틀 부족 같은 경우는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뭐 극단을 추구한다. 또는 어떤 초자연적 힘에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립이나 갈등이 많다. 뭐 이런 부족의 특징이 있더래요. 그래서 어떤 퍼스널리티를 구별할 때 이런 협동적이고 규범을 잘 지키는 공동체주의적 특성을 가진 그런 퍼스널리티를 아폴로형 퍼스널리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개인주의적이고 극단적이며 대립적인 그런 공격적인 퍼스널리티를 가진 유형을 디오니소스 형이다. 이렇게 구별했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만이라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 리스만이라는 사람이 그 퍼스널리티 유형을 사회 발전 단계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통 지향형 옛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뭐 후진국의 농촌이나 그런 데에 있는 사람들의 퍼스널리티 특성 성격은 전통을 지향한다. 그 사회가 예로부터 간직해온 전통에 따라서 그냥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공업화 초기 단계, 요건 농업사회, 공업화 초기 단계에 오면 이제 내부 지향형. 자, 요것은 공업화 초기, 소위 이제 개발도상국가 정도라 그럴까요? 자, 이런 사회에서는 스스로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대량 소비사회,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사회 단계, 이게 선진국이죠. 여기서는 타자 지향형.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맨 뒤에 겁니다. 자, 맨 뒤에 거, 요거. 이게 이제, 리스만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옛날 사람들은 그냥 그 사회의 전통대로 그냥 따라서 살면 돼요. 자기 의식을 안 해. 그러다가 조금 발달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자기 개인의 뜻에 따라서 나름대로 뭐 주체적으로 막 행동을 해요. 그러나 완전 대중사회, 현대, 대량 소비, 대량 생산, 현대 선진국 사회에 딱 들어오면은 타자지향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자지향형은 결국 개성이 없어요.
특히 이건 매스 미디어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흔히 가리키는 거죠.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보고 그것에 휩쓸려서 행동하죠. 남과 다르게 행동하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즉 획일화된 그런 퍼스널리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인의 어떤 그 퍼스널리티를 가리켜서 타자 지향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선 이것 맨 끝에 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성 역할 습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그 섹스라는 성이 있고요. 이 젠더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섹스는 동물적인 측면에서 여성, 남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 여성, 남성은 이거는 유전이에요. 유전이라고 하면 그렇죠. 이 선천적입니다. 선천적.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여자나 남자 태어나니까 이런 성을 섹스 성이라 그래. 그런데 젠더라는 성은요. 이건 여성, 남성이 아니라 여성다움, 남성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성답거나 남성다운 거 이런 것은 무엇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사회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은 마가렛 미디 여사의 그 고고 인류학자 아라페시 부족이나 문드그마 부족 이런 그 부족 연구에서도 이게 드러나잖아요. 어떤 부족은 남자들이 굉장히 과격하고 어떤 부족은 막 수다 떨길 좋아하고 이게 남자라도 굉장히 여성다운 남자들이고 또는 남성다운 여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후천적 성, 여성다움, 남성다움 이런 것들은 바로 뭐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사회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고 소위 우리가 얘기한 사회화에 의해 형성되는 퍼스널리티라는 것이 이런 섹스가 아니라 젠더에 해당하는 여성다움, 남성다움이 바로 퍼스널리티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 정도만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